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체면 때문에 제 통장을 훔쳐 시댁 식구 9명을 제주도 여행 보낸 남편. 저는 딱 한 가지 행동을 했을 뿐인데 비행기에서 내린 시댁 식구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서울에 칼바람이 몰아치며 뼛속까지 파고드는 연말의 추위가 골목마다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꺼운 스웨터에 몸을 웅크린 채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이상하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오늘 은행에 가서 돈을 찾기로 결심한 날이었거든요. 어제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추위에 떨리는 목소리로 10년도 더 된 낡은 세탁기가 완전히 고장났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겨울에도 어머니는 차가운 우물물에 손빨래를 해야 할 터였습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물에 빨갛게 트고 피가 나는 어머니의 손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먹을 것, 입을 것을 아껴가며 한 푼 두 푼 필사적으로 모았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지 않았죠. 그렇게 모은 돈이 꽤 큰 액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회사에서 막 들어온 연말 보너스와 저녁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아 번 돈까지 합쳐 총일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중 200만 원을 인출해 부모님께 최신형 드럼, 세탁기를 사드리고 나머지 0만 원으로는 비가 새는 시골집 기와 지붕을 고치고 부모님 설 용돈으로 드릴 계획이었습니다. 그 돈은 낡은 가방 비밀 주머니에 고이 간직해온 파란색 은행 카드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제게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제 땀과 눈물, 그리고 효심 그 자체였죠. 집에 도착하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 민주는 아침 일찍부터 어디론가 나가고 없었습니다. 주말마다 친구들과 만나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었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손을 씻은 뒤 곧장 침실로 향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늘 구석진 곳에 걸어두었던 달아빠진 검은색 가방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으로 가장 안쪽에 있는 작은 지퍼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습관대로라면 손끝에 딱딱한 카드의 모서리가 바로 느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끝에 닿는 것은 텅 빈 공간뿐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깜짝 놀라 제가 깜빡하고 다른 곳에 두었나 생각했습니다. 가방을 밝은 곳으로 완전히 꺼내 모든 주머니를 뒤지고 가방 전체를 뒤집어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낡은 지폐 몇 장과 다 쓴 립스틱뿐이었습니다. 등줄기를 따라 식은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을 듯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는 화장대 서랍을 뒤지고 침대 베개 밑을 들추고 심지어 침대 밑까지 기어들어가 찾아봤습니다. 없었습니다. 제 모든 재산과 희망이 담긴 은행 카드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핑 돌았습니다. 도둑일 리는 없었습니다. 집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집 안의 물건들은 뒤진 흔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카드 하나만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불길한 예감이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민준의 눈빛이 어딘가 수상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제 연말 보너스가 얼마냐고 넌지시 떠보더니 친구들이 어디로 여행을 갔더라는 둥푸념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바쁜 저는 그저 건성으로 대답하고 넘겼을 뿐인데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집어들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속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야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남편의 목소리 대신 시끄러운 소음과 비행시간을 알리는 안내방송,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잔인한 진실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칼날보다도 선명하고 고통스럽게 말입니다. 전화기 너머의 소음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이 쩌렁쩌렁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 좀 빨리빨리 움직여. 체크인 끝났으면 VIP 라운지 들어가서 편하게 앉아있지. 뭐하러 여기서 다리 아프게 서 있어. 그러자 시누이 미나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어우, 진짜 우리 민준이 이번에 통 크게 쐈다니까. 온 가족 해외여행을 다 보내주고 동네 사람들한테 얼마나 자랑거린지 몰라. 나야, 나. 민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서두르는 듯 했지만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왜 이렇게 전화를 해대? 나 지금 좀 바쁜데. 저는 심호흡을 하며 목소리의 떨림을 애써 억누르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어디야? 내 은행 카드 어디 있어? 전화기 저편은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민준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투는 뻔뻔하고 무심하게 돌변해 있었습니다. 아, 그게 무슨 대수라고. 나 지금 인천공항이야. 당신 카드는 내가 갖고 있고 부모님이랑 형제들 데리고 며칠 제주도 여행 좀 다녀오려고 잠깐 빌렸어. 요즘 서울이 너무 춥잖아. 부모님 뼈마디도 쑤신다고 하시고 그래서 따뜻한 데로 모시고 가는 거야.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그래서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잠깐 빌렸다고? 그는 마치 사탕 한 봉지 빌리는 것처럼 가볍게 잠깐 빌렸다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건 200만 원, 제 피땀 어린 돈이었습니다. 뭐라고? 내 카드를 말 한마디 없이 가져갔다고. 그 안에 돈이 얼마 있는지 알아? 우리 부모님 집 고쳐드리고 어머니 세탁기 사드리려고 모은 돈이란 말이야. 당장 돌려줘. 저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태연한 태도를 유지하며 오히려 저를 훈계하려 들었습니다. 그 쪼잔한 성격 좀 버려. 돈이야 언제든 벌면 되잖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만큼 키워주셨는데 내가 효도 한번 하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어. 당신은 이 집 며느리로서 시댁에 해준 것도 없으면서 남편이 알아서 챙기겠다는데 왜 그래?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한 푼 두 푼 따지기는. 내 체면 좀 깎지 마. 이만 끊는다. 비행기 타야 돼. 제가 뭐라 더 말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전화기 바로 옆에서 들려왔습니다. 아들의 전화기를 빼앗아 저를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예, 서연아, 내가 한마디 하마. 내 남편은 효자야. 우리 대가족을 전부 여행 보내줘서 친척들 보기에도 떳떳하게 해줬다고. 네가 못 갔으면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고 청소나 할 것이지. 어디서 전화를 해서 우리 가족 즐거운 분위기를 망쳐. 그깟 푼돈 가지고 뭘 그리 대단한 일인 양 난리야. 속 좁은 것 같으니라고. 시어머니는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힘없이 팔을 떨어뜨렸고 휴대폰이 침대 위로 떨어졌습니다. 푼돈, 그 돈은 제게 전 재산이었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눈에는 고작 체면을 세우고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시부모님, 시누이 부부와 아이 둘, 시동생 부부와 아이 하나, 총 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화로운 여행의 비용을 지불한 사람은 바로 저, 그들이 입만 열면 구두쇠라고 비난하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들은 제 고통과 노력 위에서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텅 빈 차가운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소리내어 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참고 살아온 모든 것이 시댁 식구들의 이기심과 배은망덕함을 키웠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 나오는 기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침대 위에 약 15분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15분 동안 고통과 실망에서 시작된 모든 감정은 점차 마비 상태로 변했고 마침내 차가울 정도의 냉정한 깨달음만 남았습니다. 운다고 해결될까? 아니, 애원하면 돈을 돌려줄까? 절대 아닐 겁니다. 민준이 카드를 가져갔다는 것은 이미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파서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어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평생의 동반자라 믿었던 사람에게 너무나 큰 신뢰를 주었고 그 결과 쓰디쓴 배신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일어나 욕실로 들어가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눈이 새빨갛게 충혈되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변한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의 착하고 순종적이었던 이서연은 죽었습니다. 오늘 저는 저 김씨 집안에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저는 카드 발급 계약서와 신분증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드 분실 신고 및 긴급 계좌 정지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는 또렷하고 단호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본인 확인을 위한 몇 가지 정보를 요구했고 저는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신원 확인 후 저는 직원에게 최근 거래 내역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고객님 계좌에서 방금 발생한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항공 제주도 왕복 항공권 구인 결제 총 380만 원, 제주 드림팰리스 리조트 예약금 결제 150만 원, 3일간 렌터카 패키지 서비스 결제 50만 원입니다. 현재 카드 잔액은 약 620만 원입니다. 불러주는 숫자 하나하나를 들을 때마다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순식간에 600만 원 가까운 돈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제 피땀 어린 돈으로 그렇게 사치스럽게 돈을 쓸 수 있을까요? 비즈니스석 항공권에 5성급 리조트라니. 시골에 계신 우리 어머니는 아까워서 영양제 한 병 사드시는 것도 망설이시는데 지금 즉시 모든 거래를 중단시켜 주세요. 계좌를 동결해 주세요. 이 거래들은 모두 카드 도난으로 인한 부정 사용임을 확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드 정지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객님의 카드는 현재 결제나 현금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카드를 정지해도 그들은 이미 발권된 비행기 표가 있고 예약금이 걸린 숙소도 있었습니다. 민주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어떻게든 버틸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모든 퇴로를 막아야 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상세 이체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리조트 예약과 렌터카 거래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거기에는 수취인으로 여행사와 제주도의 유명 리조트 이름이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돈을 되찾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뻔뻔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신분증과 모든 증거 서류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제 목적지는 경찰서였습니다. 경찰서는 집에서 약 2km 거리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매서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마음속에 분노가 불타올라 추위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민원실로 들어서며 저는 평정심을 되찾기 위해 심호흡을 했습니다. 당직 경찰관이 저를 올려다보더니 제 심각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의자에 앉아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은행카드 도난 및 불법 사용에 대해 신고하러 왔습니다. 피해 금액이 큽니다. 경찰관은 서류와 펜을 꺼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분실 시간, 장소, 그리고 의심 가는 사람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경찰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경 자택에서 카드가 없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카드를 훔쳐간 사람은 제 남편 김민준입니다. 그는 몰래 카드를 훔쳐 그가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저의 동의 없이 대가족의 비행기표를 사고 호텔을 예약하는 등 불법적으로 돈을 사용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은 약 600만 원입니다. 여기 은행 거래 내역과 결제 확인 문자, 메시지입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경찰관은 범인이 남편이라는 말에 잠시 주춤하는 듯 했지만 저의 단호한 태도와 명확한 증거 앞에서 곧 프로페셔널하게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이것을 가족 간의 민사 문제로 처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절도죄로 고소하시겠습니까? 시민 재산 절도 행위로 고소하겠습니다. 부부 사이지만 이 돈은 제가 결혼 전부터 모아온 제 개인 재산과 제 월급입니다. 그가 임의로 제 돈을 가져갈 권리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건 접수를 요청합니다. 남편을 절도죄로 감옥에 보내는 것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은 민준을 당장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경찰의 직인이 찍힌 사건 접수 증명서 한 장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비장의 카드이자 서비스 업체들과 이야기하고 나중에 시댁 식구들을 상대할 때 쓸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1시간 넘게 진술하고 서류에 서명한 끝에 저는 진정인 이서연이 은행 카드 분실 및 피의자 김민준의 불법 사용 의심 내용이 명기된 사건 접수 증명서를 손에 쥐었습니다. 얇지만 무게감 있는 이 종이를 들고 저는 이제 제가 상황을 주도하게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의 자비만을 기다리는 나약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저는 휴대폰을 꺼내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예약금을 걸었던 제주도의 5성급 리조트 콜센터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제주 드림 팰리스 리조트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냥한 안내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자카드 끝번호 8899의 소유주 이서연입니다. 방금 제 카드가 리조트의 김민준 씨 이름으로 된 단체 예약금 결제에 사용되었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체크인 예정일 겁니다. 네,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고객님. 김민준 고객님께서 오션뷰 디럭스룸 3개를 예약하셨고 예약금으로 150만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잔액은 체크인 시 결제 예정입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 카드는 도난당한 카드입니다. 저는 방금 경찰서와 은행에 신고를 마쳤습니다. 계좌는 동결되었고 경찰의 사건 접수 증명서가 지금 제 손에 있습니다. 저는 귀사 측에 즉시 이 예약을 취소하고 부정거래 규정에 따라 제 카드로 금액을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알고도 투숙객을 받는다면 귀사 역시 범죄 수익 취득의 공범이 될 수 있으며 은행은 그 금액을 귀사로부터 환수 조치할 것입니다. 전화기 저편이 조용해졌습니다. 다급하게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객님, 진정하시고 혹시 경찰서 접수 증명서 사진과 카드 소유주 증빙 자료를 저희 공식 채널로 보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네, 바로 보내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세요. 그 일행이 도착하더라도 절대 체크인 시켜주시면 안 됩니다.
추가로 발생하는 어떤 비용에 대해서도 저는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저는 즉시 리조트 공식 채널로 신분증 사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찰서, 접수 증명서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5분 후 리조트 관리자가 제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정중하고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이서연 고객님, 저희가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저희는 카드 도난 정보를 접수했으며 규정에 따라 결제 카드가 유효하지 않으므로 이 예약을 취소해야만 합니다. 예약금은 조사 절차를 위해 보류되지만 김민준 고객님 가족은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다시 결제하지 않는 한 절대 체크인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제 남편이 7인승 렌터카도 예약했던데 어느 업체인지 아시나요? 제 거래 내역에는 약자로만 나와 있어서요. 관리자는 아마도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싶었는지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네, 저희 연계 시스템을 통해 예약하셨다면 정보가 있을 겁니다. 잠시만요. 아, 한라산 렌터카입니다. 여기 연락처입니다. 렌터카 업체 연락처를 받아 저는 같은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렌터카 업체는 비교적 소규모로 운영되는 곳이라 경찰과 카드 도난이라는 말에 기겁을 했습니다. 그들은 차가 이미 공항으로 손님을 맞으러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예약을 취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고객님, 저희는 법 없이도 살 사람들입니다. 법적인 문제에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기사에게 바로 연락해서 돌아오라고 하겠습니다. 손님은 태우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시계를 보았습니다. 이제 오전 11시 민준과 그대 가족을 태운 비행기가 곧 제주공항에 착륙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9명의 사람들이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을 나서며 신선한 바다 공기를 마시고 화려한 해산물 파티와 푹신한 침대에서의 단잠을 꿈꾸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법 지팡이였던 제 은행 카드가 이미 효력을 잃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덫은 놓였습니다. 제가 악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탐욕이 스스로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저는 경찰서 앞 공원 벤치에 앉아 씁쓸하지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시계가 정오 12시를 가리킬 때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밥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컵라면 하나를 끓여 먹으며 컴퓨터를 켰습니다. 제가 함께 가지 않았더라도 시댁 식구들, 특히 시누이 미나 씨의 SNS 중독 성향을 고려하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실시간으로 올라올 것이 뻔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미나 씨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자마자 새로운 게시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인천공항에서 9명의 대가족이 나란히 서서 찍은 인증샷이었습니다. 모두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짓빛 벨벳 한복을 차려입고 목에는 커다란 가짜 진주 목걸이를 걸고 미나 씨가 선물한 짝퉁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 달린 글귀는 정말이지 가증스러웠습니다. 추운 서울 겨울은 안녕. 우리 가족은 추위 피하러 떠나요. 이 멋진 여행을 후원해준 우리 막내 민준이 고마워.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그 밑에는 친척들과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우와, 너무 좋겠다. 박 여사님 최고네요. 민준이 정말 대단하다. 새언니는 왜 같이 안 갔어? 즐겁게 놀다 와. 선물 잊지 말고. 미나 씨는 의기양양한 말투로 하나하나 답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새언니는 일이 바빠서 못 왔어요. 아쉽지만 뭐 저희끼리 신나게 놀다 올게요.
선물은 걱정 마세요. 15분 전에 막 올라온 최신 게시물을 확인했습니다. 라이브 방송, 영상이었습니다. 클릭하자 햇살 가득한 제주공항의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바닷바람에 시어머니의 한복 자락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빙빙 돌리며 주변 풍경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지금 제주도에 왔어요. 어머나 세상에. 날씨가 너무 좋고 따뜻해요. 서울 추위를 벗어나니 살 것 같네. 우리 애들은 지금 짐 찾고 있고 조금 있으면 전용 차량이 우리를 5성급 리조트로 모시러 올 거예요. 이 늙은이가 평생 처음으로 5성급 리조트에 가보네. 듣자 하니 궁전처럼 멋지다던데. 영상 속에서 민준이 조카들에게 짐을 카트에 실으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얼핏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거만함으로 가득했고 이따금 머리를 쓸어 넘기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아마도 온 가족을 먹여 살리는 재벌이라도 된 듯한 기분을 만끽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금줄이 이미 오래전에 막혔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셀카봉을 들고 아내와 아이들을 찍으며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헬로우, 제주, 최강 가족이 상륙했다. 다들 신나게 놀아보자고. 화면 속 의기양양한 미소들을 보니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고생스러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고장난 세탁기와 비가 새는 지붕을 생각하니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음껏 웃어둬라. 그 짧은 행복을 마지막으로 즐겨둬라. 곧 그 미소가 일그러지게 될 테니. 저는 컴퓨터를 끄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라산 렌터카의 차는 절대 오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악몽은 곧 시작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벨 소리를 가장 크게 설정한 뒤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르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진짜 재미있는 연극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정확히 12시 30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렌터카 업체에서 상황 보고를 위해 전화한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여보세요. 이서연 고객님 맞으시죠? 저 한라산 렌터카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네, 저희 기사님이 방금 보고했는데 고객님 가족분들이 공항 밖으로 나와서 차를 재촉하는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기사님은 카드 소유주의 요청으로 예약이 취소되었다고 정중히 말씀드리고 탑승을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김민준이라는 손님이 공항 대기실에서 난리를 치면서 저희 회사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사님께 카드 소유주와 경찰의 요청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라고 전해주세요. 계속 소란을 피우면 공항 경찰을 부르라고 하세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저희도 그런 분들과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태도가 아주 거만하더라고요. 아무튼 걱정 마십시오. 저희 차는 이미 다른 손님을 모시러 갔습니다. 렌터카 업체와의 통화를 막 끝내자마자 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벨 소리가 한참 울리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저편에서는 민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너무 커서 휴대폰을 귀에서 조금 떼어야 했습니다. 이서연,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렌터카 업체에서 예약을 취소했다고 하는 건데? 네가 전화해서 이상한 소리라도 한 거지? 온 가족이 지금 공항에서 땡볕에 서 있단 말이야.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당장 전화해서 차 다시 보내라고 해. 저는 스피커폰으로 전환하고 물을 마시며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내 은행카드 도난당했다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카드 정지시켰고
그 카드로 결제된 모든 서비스도 취소했어. 당신은 도둑이야. 무슨 자격으로 서비스를 요구하는 거지? 네가 감히 날 도둑이라고 불러? 난 네 남편이야. 너 미쳤어? 지금 부모님은 피곤해하시고 애들은 울고불고 난리인데 너 우리 가족 다 죽일 셈이야? 당장 카드 정지 풀고 차. 다시 불러. 민주는 분노와 당혹감에 목소리가 갈라져라 소리쳤습니다. 똑똑히 들어. 김민준. 그 카드에 든 돈은 내 피땀이야. 당신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체면 차리라고 있는 돈이 아니라고. 가족들 여행 보내주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차를 빌려. 나는 당신들 사치스러운 생활에 봉사할 의무 없어. 자업자득이야. 시어머니가 전화기를 빼앗아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서연, 이 되바라진 거사. 너, 나 여기서 말라 죽는 꼴 보고 싶어? 내가 명령하는데 당장 카드 정지 풀어. 안 그러면 집에 가서 널 내쫓아 버릴 테니까. 이 독사 같은 것, 어머니, 소리 지르셔도 소용없어요. 제주도에서는 아무도 어머니 말씀 안 들어줘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차뿐만 아니라 리조트도 취소됐어요. 어머니 귀한 아드님더러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말을 마치고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기 저편이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임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늘 대접받는데 익숙했던 9명의 사람들이 이제 낯선 공항 한복판에서 산더미 같은 짐과 함께 버려진 신세가 된 것입니다. 차도 없이 민주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분명 그는 제가 경찰에 신고해서 카드가 정지되었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할 겁니다. 기술적인 오류나 은행 문제라고 거짓말을 하겠죠. 그리고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 돈을 꺼내 택시 2대를 잡아온 가족을 리조트로 데려갈 것입니다. 어디 계산 좀 해볼까요? 제주공항에서 그 5성급 리조트까지는 거의 30km. 7인승 택시 요금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2대면 좋게 10만 원은 깨질 텐데 제가 알기로 민준의 지갑에는 현금이 별로 없습니다. 늘 제 카드를 긁는데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의 가치와 존중이라는 첫 번째 교훈을 그들이 뼈저리게 느끼길 바랐습니다. 제 예상대로 민주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결국 택시 2대를 불렀습니다. 예전에 그가 술에 취해 길을 잃을까봐 몰래 설치해둔 위치 추적 앱을 통해 보니 그의 위치가 공항에서 리조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약 45분 후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리조트 관리자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이서연 고객님, 김민준 고객님 일행이 프런트에 도착했습니다. 고객님의 요청대로 체크인을 거부하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몇 분 후 휴대폰 화면이 밝아지며 민준에게서 영상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마도 늙고 지친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저를 압박하려는 속셈이겠지요. 저는 통화를 수락했습니다. 공세 화면에는 심하게 흔들리는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민주는 고급스러운 리조트 로비에서 얼굴이 시뻘개진 채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시어머니가 소파에 주저앉아 부채질을 하며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누이와 동서 그리고 아이들은 지치고 배가 고파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좀 봐. 민준이 휴대폰을 프런트 직원 얼굴에 바싹 갖다 댔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얘기 좀 해봐. 내 카드가 사용 가능하고 예약도 유효하다고 말해. 이 사람들이 네가 예약을 취소했다고 하잖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날 망신시킬 셈이야. 프런트 직원은 카메라를 보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서연 고객님,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카드 소유주와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 예약은 이미 취소되었으며 예약금은 원래 카드로 환불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저희는 이 일행의 체크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민준에게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었지? 김민준. 저 사람들은 법과 규정대로 일하는 거야. 당신은 내 카드를 훔쳤어. 내가 가만히 당신이 돈을 펑펑 쓰게 내버려 둘 줄 알았어? 예약금 150만 원은 내가 이미 회수했어. 이제 묻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새로 방을 잡아. 민주는 이를 갈며 다른 가족들이 듣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마이크를 통해 저는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심하게 굴지 마. 내가 잘못했어. 제발. 지금 방이 없으면 부모님은 어디서 주무시라고. 이번 한 번만 카드 정지 풀어줘. 집에 가면 다 갚을게. 가족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살려줘. 제발 부탁이야. 그 비굴한 애원은 제 경멸감만 더 키울 뿐이었습니다. 돈을 훔칠 때는 말 한마디 없더니 막히니까 이제 와서 애원이라니. 당신은 갚을 돈 없어. 김민준, 당신 월급 쥐꼬리만 한 데다 예전에 빌려간 돈도 아직 안 갚았잖아. 뭘로 나한테 600만 원을 갚겠다는 거야. 당신 허영심은 당신이 책임져. 현금으로 방을 잡든지 아니면 온 가족 데리고 싸구려 여관이라도 가. 내 돈에는 한 푼도 손댈 생각 마. 너 정말 너무하는구나. 민준은 할 말을 잃고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그때 민준이 전화 통화를 너무 오래 하자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다가와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너 또 무슨 수작이야. 나 피곤해 죽겠어. 방에 들어가서 쉬고 싶다고. 저것들한테 빨리 열쇠 내놓으라고 해. 내가 네 시어머니인데 나를 이렇게 고생시켜.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고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아들이 어머니를 속인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이 없어요. 제 카드를 훔쳐서 어머니 여행 보내드린 거라고요. 이제 제가 돈을 되찾았으니 어머니 아드님더러 반값 내라고 하세요. 거기 방 하나에 하룻밤 50만 원 정도 할걸요. 방 3개면 하룻밤에 150만 원이네요. 하룻밤에 150만 원이라는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뭐, 너는 회사에서 공짜로 보내주는 여행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내 마누라 돈을 훔친 거라고. 하룻밤에 150만 원, 너 미쳤니? 진실이 드러나자 민준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시고 제가 해결할게요. 뭘 해결해? 돈이 어디 있어서. 박 여사님은 소리쳤습니다. 피로와 돈 문제로 인한 충격에 그녀는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통해 그 혼란스러운 광경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은 까맣게 변했지만 전화기 저편에서는 이제 막 진짜 폭풍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은 후 리조트 로비의 분위기는 분명 그 어느 때보다 살벌해졌을 겁니다. 저는 마치 드라마를 보듯 그 광경을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돈 아까운 줄 아는 시어머니가 하룻밤 방값이 수백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 절대 자기 돈을 낼 리가 없었죠. 사실 돈도 별로 가져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는 민준을 탓하기 시작할 것이고 지금까지 조용히 상황을 즐기던 시누이 미나 씨는 자기도 돈을 내거나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싸움에 끼어들었을 겁니다. 약 10분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아까 그 프런트 직원이었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작게 말했습니다. 이서연 고객님, 상황이 너무 심각해요. 할머니 한 분이 로비에 들어누워서 리조트가 사기친다고 소리를 지르고 계세요.
남편분은 보안 요원들과 계속 싸우고 있고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저희 관리자님이 업무 방해로 경찰을 부르려고 해요. 규정대로 처리하라고 관리자님께 전해주세요. 소란을 피우면 경찰을 부르는 게 맞아요. 저는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봐주지 마세요. 네. 그런데 남편분께서 자꾸 카드를 다시 긁어보라고 하세요. 기계 오류일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카드 단말기에 분실 도난 카드라고 떠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거부하고 있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분실된 게 맞으니까요. 그분에게 은행에서 영구 정지시킨 카드라고. 더 이상 시도해봤자 소용없다고 전해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이네. 카드 정지시켜서 우리 가족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었어.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또 있을까? 보안 요원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님,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계속 소란을 피우시면 저희는 할머님을 로비 밖으로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민준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따졌습니다. 당신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VIP 고객이야. 감히 손님을 쫓아내. 손님께서는 객실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용하신 카드는 거절되었고 예약은 취소되었습니다. 손님은 저희 고객이 아닙니다. 즉시 가족분들과 함께 나가주십시오. 결국 보안팀의 단호한 태도와 주변 관광객들의 경멸, 어린 시선 앞에서 민준의 가족은 리조트 로비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9명의 사람들이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제주도의 뜨거운 정오 햇살 아래로 쫓겨났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화려한 인증샷을 올리던 미나 씨는 이제 창피해서 얼굴을 가리고 있을 겁니다. 5성급 리조트에서의 휴양이라는 꿈은 천국의 문턱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디로 갈까요? 주머니 속 푼돈으로는 성수기에 괜찮은 호텔을 구하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준의 체면은 온 가족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리조트에서 쫓겨난 민준의 가족은 길가에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낭만적으로 느껴졌던 바닷바람은 이제 짜증스럽고 피곤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프고 덥다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준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인에게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꽤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는 대학 동기 2명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술자리에서 민준은 제주도에 가면 자기 형제들이 알아서 다 챙겨줄 거라고 자랑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제가 한 발 앞서 나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마치자마자 저는 그 친구들의 아내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SNS 친구였고 가끔 교류하는 사이였죠. 저는 매우 정중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니, 바쁘신데 죄송해요. 저희 남편 민준 씨가 요즘 도박에 빠져서 빚더미에 앉았어요. 제 적금을 전부 훔치고 사업 투자한다며 여기저기 돈을 빌렸는데 사실은 빚쟁이들을 피해온 가족을 데리고 호화 여행을 떠난 거였어요. 제가 방금 경찰에 신고해서 카드 정지를 시켰어요. 혹시 민준 씨가 돈을 빌려달라거나 신세를 지겠다고 전화하면 조심하세요. 언니네까지 피해를 볼까봐 걱정돼서요. 정말 속상해요. 그 아내들은 민준의 허풍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제 말을 바로 믿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로하며 남편들에게 골칫거리에 엮이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민준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 결과는 참담했을 겁니다. 약 15분 후 민준이 다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고 애처롭게 애원하는 투였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근데 지금 온 가족이 길바닥에 서 있어. 갈 데가 없어. 친구들한테 전화했는데 받질 않거나 출장 갔다고 핑계를 대. 제발. 카드 정지 풀어서 5만 원만, 아니 3만 원만 쓸 수 있게 해줘. 부모님이랑 애들 씻고 밥 먹일 여관이라도 잡게. 애들이 배고파서 쓰러지기 직전이야.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친구들 참 좋네. 자기 안에 돈 훔치는 사람이랑은 상종하기 싫었나 보지. 김민준, 당신은 남자야. 당신이 벌인 일은 당신이 해결해. 주머니에 애들 빵 사줄 몇 푼도 없어. 애들 핑계 대면서 나 협박하지 마. 당신이 흥청망청 놀 때 내가 집에서라면 먹고 있을 거란 생각은 안 해봤어? 서연아, 너 왜 이렇게 못됐어? 날 막다른 길로 몰아넣을 셈이야? 내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몰아넣은 거야. 조언 하나 해줄게. 근처 분식집 가서 싸게 밥 먹고 골목에 있는 허름한 여관 찾아봐. 하룻밤에 3만 원이면 될 거야. 분수에 맞게 살아. 리조트랑 해산물은 꿈도 꾸지 말고. 저는 전화를 끊고 민준의 번호를 잠시 차단했습니다. 조용한 오후를 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은 그들에게 끝없이 긴 밤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돈도 없고 차도 없고 친구에게 외면당하고 가족에게 원망받는 밤. 허영심의 대가는 제가 지켜낸 일 200만 원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저는 일어나 기지개를 켰습니다. 서울의 날씨는 여전히 추웠지만 제 마음은 승리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트에 가서 맛있는 저녁거리를 사서 나 자신을 위해 멋진 식사를 준비할 겁니다. 그들이 낯선 땅에서 굴욕감을 곱씹고 있는 동안에요. 서울은 이미 어둑해졌습니다. 저는 방금 따뜻한 소고기 전골과 함께 맛있는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저렴하지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와인 한 잔으로 스스로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조용한 방에서 휴대폰을 열어 민준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용두암 근처 한 지점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들은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입니다. 제주도 역시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이 꿈꾸던 화려한 리조트의 불빛과는 달리 냉혹한 현실이 그들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성수기라 방을 구할 수 없었고 방이 남은 곳은 민준의 주머니 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쌌습니다. 골목 안 허름한 여관들은 만실이거나 시설이 너무 낡아 시어머니가 문 앞에서부터 입을 삐죽이며 불평했습니다. 이런 돼지우리 같은 데서 어떻게 자? 차라리 밖에서 자는 게 낫겠다. 민준이 겨우 찾아낸 허름한 여관 앞에서 시어머니는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결국 9명의 사람들은 용두암 근처 공원으로 가서 지친 몸을 이끌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밤이 되자 바닷바람이 강해지며 짠내와 냉기를 몰고 왔습니다. 공항에서 멋을 냈던 신우이와 동서의 얇은 옷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졸리고 모기에 물려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어떻게 좀 해봐. 설마 여기서 자라는 건 아니지. 신우이가 모기를 찰싹 때려잡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민주는 벤치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무력감이 역력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그 거만하고 자신만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패배자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무에 등을 기댄 채 쉬지 않고 저를 욕하고 있었습니다. 그 악독한 며느리년, 우리 가족 다 죽이려고 작정했어. 내가 집에만 돌아가 봐. 그년 머리끄덩이를 다 뽑아버릴 테다. 여행 와서 이게 무슨 고생이야. 집안에서 가장 말이 없고 묵묵했던 시아버지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만 좀 하구려. 당신이랑 민준이가 그렇게 가자고 졸랐고 서연이한테는 상의 한마디 안 했잖소. 이제 와서 누굴 탓해? 당신은 조용히 해요.
뭘 안다고 그래.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는 가르쳐야 하는 거야. 민준아, 너 돈 얼마나 남았어? 박 여사님은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민준은 주머니를 뒤져 구겨진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20만 원 남았어요. 어머니, 아까 택시비로 10만 원 가까이 썼어요. 9명이 앞으로 이틀을 더 버텨야 할 돈이 20만 원. 신우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야? 그럼 누나 보고 어쩌라는 건데. 카드는 막혔고 친구들은 전화도 안 받아. 누나 돈 있으면 좀 내봐. 민준도 인내심이 바닥났는지 쏘아붙였습니다. 나는 동생이 다 내주는 여행이라길래 돈을 뭐하러 가져와. 간식 사 먹을 몇만 원밖에 없다고. 신우이는 딱 잡아댔습니다. 그녀가 비상금을 늘 숨겨 다닌다는 것을 알았지만 온 가족을 위해 돈을 쓸 리가 만무했습니다. 공원 한 구석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산책하던 관광객들이 호기심과 동정 어린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멀끔하게 차려입은 9명의 가족이 짐더미와 함께 공원에 쭈그려 앉아있는 모습. 그들은 마치 고급 피난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제주도 모기들이 그들의 살을 물어뜯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오늘 밤은 아주 긴 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체면이라는 두 글자에 대해 충분히 반성할 시간을 갖게 될 밤이었습니다. 남쪽 바다의 눈부신 아침 햇살이 공원 벤치에서 선잠을 자던 9명의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모두가 머리는 헝클어지고 잠을 설쳐 눈 밑은 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딱딱한 벤치에서 웅크리고 잔 탓에 허리가 아프다며 신음했습니다. 배고파. 엄마. 배고파. 시동생의 어린 아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침울한 분위기를 갈랐습니다. 어른들의 배에서도 꼬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먹은 간단한 식사 이후 거의 하루 동안 길에서 급히 산 생수 몇 병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힘없이 일어나 옷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는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들고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침 사올게요. 다들 뭐 드실래요? 뜨끈한 거, 해물뚝배기나 그런 거. 배고파 죽겠어. 시어머니는 습관처럼 명령했습니다. 민준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그런 건 비싸요. 한 그릇에 10,000원이 넘어요. 9명이 먹으면 남은 돈 절반이 날아가요. 그냥 김밥이나 삼각김밥으로 때워요. 뭐? 내 어미더러 김밥을 먹으라고? 내가 휴양 와서 길바닥에서 김밥이나 씹으라는 거야. 박 여사님이 발끈했습니다. 그럼 굶으실래요? 드실래요? 돈은 이게 전부예요. 민준도 더 이상 가짜 효자 노릇을 할 수 없었는지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결국 꼬르륵거리는 배와 민준의 텅 빈 지갑 앞에서 온 가족은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준은 김밥 9줄과 생수 몇 병을 사왔습니다. 아침 식사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지푸라기를 씹는 듯한 표정으로 김밥을 씹었고 신우이는 거울을 보며 목이 물린 자국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화장실과 샤워. 공중 화장실은 더럽고 냄새가 났습니다. 깔끔 떨기 좋아하는 그들이 발을 들여놓을 리 없었습니다. 나 씻고 싶어. 몸이 근질거려 죽겠어. 민준아, 어떻게든 해봐. 계속 이렇게 있을 순 없어. 박 여사님은 또다시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는 숙소를 해결하지 못하면 온 가족이 폭발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결국 길가의 한 카페로 가족들을 이끌었습니다. 잠시 쉬면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다음 계획을 세울 요량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민주는 계속해서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끝없는 통화 연결음과
정중한 거절뿐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카드 절도 사건은 제가 보낸 경고 메시지 덕분에 친구들 사이에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빠, 그냥 우리 돌아가면 안 될까? 시동생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돈도 없고 숙소도 없이 애들만 고생이야. 어떻게 돌아가? 아까 항공사에 전화해 봤는데 돌아가는 비행기 표도 취소됐대. 카드 주인이 분실 신고를 해서 모든 예약이 취소되고 환불 처리됐다고 하더라고. 돌아가려면 표를 새로 사야 해. 그럼 새언니한테 전화해서 사과하고 카드 정지 풀어서 표 바꾸게 해달라고 해. 민준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전화 안 해봤을 것 같아? 내 번호 차단했어. 그 사람 성격 내가 알아. 한 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가. 우리한테 고통을 맛보게 하려는 거야. 그때 길 건너편 해산물 식당의 광고판을 본 박 여사님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싱싱한 해산물, 저렴한 가격. 에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점심은 저기 가서 해산물이나 실컷 먹자. 속 터져 죽겠네. 더는 김밥 같은 거 못 먹어. 제주도까지 와서 해산물도 못 먹으면 집에 있는 것만 못해. 어머니, 돈이 어디 있어서요. 민준이 경악했습니다. 너 15만 원 넘게 남았지. 가서 싼 걸로 몇 개 시켜. 나 꽃게가 너무 먹고 싶어. 박 여사님은 단호하게 일어나 손주 손을 잡고 길을 건넜고 당황한 민준이 그 뒤를 허둥지둥 따라갔습니다. 즐기고 싶다는 욕망과 헛된 체면이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들은 마치 불나방처럼 식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굴욕적인 연극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박 여사님이 고른 저렴한 해산물 식당도 그들의 현재 주머니 사정으로는 결코 싸지 않았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새우구이와 꽃게찜의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텅 빈 배는 더욱 요동쳤습니다. 직원이 달려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9분이세요. 시원한 안쪽 큰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오늘 꽃게가 아주 싱싱합니다. 자연산 대하도 좋고요. 박 여사님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까맣게 잊고 수족관을 가리켰습니다. 꽃게 2kg 쪄주시고 오징어 튀김 하나, 새우 소금구이도요. 아, 애들 밥 말아 먹게 해물탕 큰 것도 하나 주세요. 옆에 서 있던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급히 어머니의 옷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어머니, 너무 많아요. 돈 없어요. 볶음밥이나 국수 같은 싼 걸로 시켜요. 너 제정신이야? 해산물 식당 와서 볶음밥을 먹게. 그냥 시켜. 모자라면 내가 보탤게. 내가 옷주머니에 몇만 원 숨겨둔 거 있어. 박 여사님은 민준의 손을 뿌리치고 여전히 수족관의 꽃게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보태준다는 말에 민준은 약간 안도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꽃게가 8만 원, 해물탕이 5만 원, 기타 등등 합치면 대략 20만 원. 어머니가 보태주시면 남은 돈으로 겨우 맞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혀를 차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어머니 기분이라도 풀어드리자. 식사는 짧은 만족감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꽃게를 발라 먹으며 연신 맛있다고 칭찬했고 허리 통증과 목이 물린 것도 잊은 듯 했습니다. 시누이는 SNS에 먹방 라이브를 하며 인생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맛있는 건 먹어야지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즐거움은 짧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직원이 계산서를 가져왔습니다. 총 25만 5천 원입니다. 민주는 계산서를 들고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그는 주머니를 다 뒤져 남은 돈을 모두 꺼내 세고 또 세었습니다. 18만 5천 원. 그는 어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 18만
5천 원밖에 없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돈 좀 주세요. 박 여사님은 옷 주머니를 뒤져 2만 원짜리 지폐 한 장과 잔돈 몇 푼을 꺼냈습니다. 여기 나 2만 5천 원밖에 없네. 난 내가 돈 더 있는 줄 알았지. 온 가족이 긁어모은 돈은 총 21만 원. 여전히 4만 5천 원이 부족했습니다. 민주는 신우이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나, 돈 좀 있으면 빌려줘. 신우이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나 돈 없다고 했잖아. 아, 택시비 하려고 5천 원 남은 거 있네. 온 가족이 주머니를 뒤지고 아이들의 비상금까지 털었지만 결국 4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민주는 땀을 뻘뻘 흘리며 식당 주인에게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지갑을 잃어버려서요. 지금 있는 돈을 다 모아도 이것밖에 안 되는데 4만 원이 부족합니다. 외상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이 코코넛은 안 마셨는데 반품하면 안 될까요? 덩치가 크고 인상이 험악한 주인은 그 말을 듣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뭐요? 지금 장난해요? 실컷 먹고 돈이 부족하다고? 코코넛은 이미 땄는데 누굴 주라고? 4만 원이 아니라 400원도 외상은 안 돼. 하지만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민주는 창피함에 얼굴이 빨개져 애원했습니다. 주변 테이블 손님들이 힐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왜 비싼 걸 시켜 먹어? 멀쩡하게 생겨서 밥값 떼먹으려고 하네. 돈 다 못 내면 이 가게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갈 줄 알아. 경찰 부르기 전에 주인이 소리쳤습니다. 박 여사님은 겁에 질려 아들 등 뒤로 숨었고 신우이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바로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손님이 겁에 질린 아이들이 안쓰러웠는지 일어나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그냥 제가 낼게요.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주인은 돈을 받아들고는 흥 소리를 내며 민준의 가족에게 경멸의 눈빛을 던졌습니다. 운 좋은 줄 아시오. 다음부터는 돈 없으면 입을 닫든가. 꼴도 보기 싫으니 썩 꺼져. 9명의 가족은 굴욕감 속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맛있었던 해산물은 순식간에 목구멍에서 쓴맛으로 변했습니다. 민준의 마지막 남은 체면은 낯선 사람들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제주도에서 굴욕적인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 역시 집에 가만히 앉아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제가 카드 정지에서 멈춘다면 그들은 집에 돌아와서 제가 구두쇠라느니 시댁을 함정에 빠뜨렸다느니 하며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할 것이고 친척들은 저를 비난할 것입니다. 저는 한 발 앞서 나가야 했습니다. 온 친척들이 민준의 진짜 얼굴과 제 행동의 정당한 이유를 알게 해야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열어 김씨 집안의 대가족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민준과 시어머니가 그토록 체면을 중시하는 시골의 고모, 삼촌들이 모두 있었습니다. 저는 길지만 애통한 어조로 그러나 증거를 완벽히 갖춘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집안 어르신들께 저는 민준 씨 아내 이서연입니다.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 김민준 씨가 몰래 제 은행 카드를 훔쳐갔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저희 부모님 집을 수리해드리고 설 선물을 사드리기 위해 모은 2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말 한마디 없이 그 돈으로 어머니와 시누이, 시동생 네 가족을 모두 데리고 호화스러운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항공권과 리조트 예약에만 반나절 만에 600만 원 가까이 썼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절도 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경찰서 사건 접수 증명서와 은행 거래 내역을 증거로 첨부합니다. 제 피땀 어린 돈이었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제주도에서 카드가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그것은 그들이 자초한 결과입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어르신들께서 사정을 정확히 알아주시고 나중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불효한 며느리라고 모함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찰서, 접수 증명서, 사진, 민준이 카드를 가져갔다고 인정한 문자 메시지, 그리고 사치스러운 지출 내역이 담긴 은행 명세서, 사진을 함께 전송했습니다. 메시지가 전송되자마자 단체 채팅방은 폭발했습니다. 시아버지의 형님인 큰아버님께서 바로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민준이가 이렇게까지 막돼 먹은 놈인 줄은 몰랐구나. 아내 돈을 훔쳐서 놀러 가다니. 정말 한심하다. 시골에 계신 고모님도 댓글을 다셨습니다. 나는 자기 돈으로 어머니 모시고 효도하는 줄 알았지. 마누라 돈 훔친 거였어. 박 여사도 자식 교육 잘못 시켰네. 서연이가 불쌍하구나. 민준의 친삼촌은 제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연아, 방금 메시지 봤다. 네가 한 행동이 맞다. 나는 널 지지한다. 민준이 그놈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아주 버릇을 고쳐놓을 테니. 사내대장부가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아내 돈이나 훔쳐서 허세를 부려. 저는 전화를 받으며 살이 분별 있는 친척들께 속으로 감사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가장 발언권이 세고 돈을 자주 빌려주시던 민준의 고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모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준 씨가 지금 제주도에서 돈이 떨어져 곤란한 상황이에요. 아마 조금 있다가 고모님께 돈 빌려달라고 전화할 거예요.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그 사람 지금 빚도 많아서 갚을 능력도 없어요. 빌려주시면 떼이는 거예요. 고모님은 그 말을 듣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머, 그래. 네가 말해줘서 다행이다. 알았다. 돈 없다고 해야겠네. 예상대로 10분도 채 되지 않아 민준은 큰아버님, 고모님, 삼촌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호된 꾸지람과 차갑게 끊어지는 전화뿐이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민준과 박 여사 집안의 명예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공하고 효심 깊은 아들이라는 이미지에서 이제 민준은 아내에게 빌부터 사는 도둑이자 허풍쟁이로 낙인 찍혔습니다. 박 여사님은 호화로운 휴가를 즐기는 여왕에서 자식의 나쁜 버릇을 방관한 무책임한 시어머니로 전락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지만 결코 빠져나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가족 문제를 해결한 후 저는 다음 목표를 민준의 직장으로 돌렸습니다. 민준은 항상 자신이 회사에서 인정받는 모범 사원이며 내년에는 영업팀장으로 승진할 예정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의 이미지 관리에 매우 신경 썼습니다. 저는 민준의 회사 격리부장님이 부정직한 것을 매우 싫어하며 사장님에게도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격리부장님과는 회사 행사에서 몇 번 만난 적이 있었고 SNS 친구도 맺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SNS를 확인했고 온라인 상태인 것을 보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 목소리는 슬프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처럼 들리게 했습니다. 부장님, 바쁘신데 죄송해요. 제가 너무 속상해서요. 저 아마 이혼해야 할 것 같아요. 격리부장님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 서연 씨, 무슨 일인데 그래? 민준 씨가 또 무슨 일 저질렀어? 네, 부장님. 제가 남편을 믿고 생활비 통장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제 적금을 전부 몰래 빼서 회사에서 연말 보너스가 나왔다고 시어머니까지 속이고 온 가족을 데리고 여행을 갔어요. 제가 사실을 알게 되니까 오히려 저한테 소리치고 협박하더라고요. 방금 경찰서에 신고하고 오는 길이에요.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저는 절도 행위가 명시된 경찰서 접수 증명서 사진을 그녀에게 보냈습니다. 성격이 불같은 경리부장님은 사진을 보고 저보다 더 분노했습니다. 세상에, 김민준 씨 멀쩡하게 생겨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정말 몰랐네. 서연 씨, 너무 속상해하지 마. 그런 남자는 미련 가질 필요도 없어. 이 일은 내가 사장님께 보고할게. 우리 회사는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직원은 용납 못해. 특히 법적인 문제에 연루된 사람은 더더욱. 아니에요, 부장님. 그냥 답답해서 부장님께 하소연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그 사람 직장까지 잃으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저는 말리는 척했지만 그녀의 성격상 말릴수록 더 일을 키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너무 착해서 탈이야. 남편이 그렇게 대했는데 아직도 그 사람 걱정을 해? 걱정 마.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마침 곧 승진 심사도 있는데 이사님들께서 제대로 알고 판단하시도록 분명히 말씀드려야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리더로 앉힐 수는 없잖아. 저는 경리부장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메시지를 끝냈습니다. 내일 민준이 회사에 출근하면 거대한 폭풍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팀장 자리는 확실히 멀어질 것입니다. 직장, 명예, 가족, 민준이 거짓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이제 제 손에 의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배신과 배은망덕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만약 그가 저를 존중하고 정중하게 상의했다면 일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에 만약이란 없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민준의 가족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들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3일은 민준의 가족에게 3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남은 푼돈으로는 빵과 컵라면, 생수를 사서 겨우 허기를 채울 뿐이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피해 공공장소를 전전했고, 밤에는 공원 벤치나 공항 대기실에서 쫓겨나지 않으려 눈치를 보며 쪽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웃음소리도 SNS 인증샷도 없었습니다. 모두의 휴대폰은 배터리가 닳거나 고향 친척들의 비아냥 섞인 안부 전화를 피하기 위해 꺼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감기와 쇠약 증세로 몸져 누웠습니다. 그녀는 끙끙 앓으며 끊임없이 아들을 원망했습니다. 시누이는 비상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편과 크게 다퉜습니다. 마침내 서울로 돌아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9명의 사람들은 초췌한 모습으로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공항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큰 재난에서 막 탈출한 난민처럼 보였습니다. 옷은 구겨지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땀 냄새가 진동해 다른 승객들이 얼굴을 찡그리며 피했습니다. 비싼 막바지 비행기표 9장을 사기 위해 시누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신의 금목걸이를 헐값에 팔고 제주도 친구에게 고금리로 급전을 빌려야 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자 민주는 좌석에 털썩 주저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누구도 쳐다볼 수 없었고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을 생각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이 비행이 영원히 계속되어 잔혹한 현실로부터 도망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북쪽의 칼날 같은 겨울 추위가 그들의 얼굴을 강타하며 현실로 끌어냈습니다.
마중 나온 차도. 그들은 택시를 탈 돈이 없어 버스와 지하철을 여러 번 갈아타며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는 소파 위로 쓰러지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무슨 고생이람. 여행이 아니라 감옥살이였어. 서연이 어디 있어? 이리 나와봐. 네 시험이 이제 죽게 생겼다. 저는 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놀라울 정도로 평온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도 인내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여행은 즐거우셨어요. 저는 부드럽지만 비꼬는 투로 물었습니다. 네가 감히 그런 말을 해? 네가 우리 가족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뻔뻔하게 얼굴을 내밀어. 내가 당장 민준이한테 너랑 이혼하라고 할 거야. 이 되바라진 것. 박 여사님은 남은 힘을 쥐어짜 소리쳤습니다. 민준은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에게 발언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탁하는 소리가 긴장된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제가 이미 준비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테이블 위의 서류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자 이혼 신청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고 그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서연아, 너 진심이야. 고작 돈 문제 때문에 이 가정을 깨려는 거야. 민준이 힘없는 목소리로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고작 돈 문제라고? 당신은 내 피땀 어린 돈일 200만 원을 훔쳤어. 나를 속이고 무시하고 당신 가족들과 합세해서 내 노력을 짓밟았어. 당신에게는 그게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래서 다 갚을게. 제발 일 크게 만들지 마. 민준이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갚는다고? 뭘로? 쥐꼬리만 한 월급의 빚더미에 앉아서. 내가 아직도 당신을 믿을 것 같아? 박 여사님은 아들이 밀리는 것을 보자 습관처럼 끼어들었습니다. 너 말이면 다인 줄 알아. 그 사람은 네 남편이야. 남편이 내 돈 좀 썼다고 뭐가 그렇게 대수야. 부부는 일심동체야. 돈 벌어서 시댁 챙길 줄 모르는 너 같은 며느리는 불효막심한 거야. 얘랑 헤어지고 싶으면 몸만 나가. 이 집은 내 아들 집이야. 저는 박 여사님을 날카롭게 쏘아보았고 그녀는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 착각하고 계시네요. 서류나 제대로 보세요. 저는 서류 뭉치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매매 계약서와 송금 확인증이었습니다. 이 집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지만 계약금 1억 원은 저희 부모님께서 시골 땅을 파셔서 제게 보내주신 돈입니다. 매달 내는 대출금도 제 월급에서 나갔고요. 김민준 씨는 아주 적은 일부만 보탰을 뿐입니다. 여기 은행 거래 내역 증거가 다 있습니다. 부모님이 제게 따로 주신 돈이라는 공증 서류도 있고요. 그가 낸 돈은 이자 몇 푼에 불과해요. 법대로 재산을 분할하고 그가 이번에 저지른 빚까지 계산하면 이 집에서 그의 몫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말을 듣자 박 여사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능력 있어 집을 산 줄로만 알았는데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박 여사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저는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넘겼습니다. 이건 김민준 씨의 재산 절도에 대한 경찰서 사건 접수 증명서입니다. 만약 제가 이걸 첨부해서 소송을 걸면 김민준 씨는 집과 아내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법적인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가볍게는 집행유예, 무겁게는 징역형이죠. 그러면 전과 기록이 남는데 어느 회사에서 글을 써주겠어요?
민주는 법이라는 두 글자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제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애원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고소만은 하지 말아줘.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게. 나 감옥 가기 싫어. 직장 잃기도 싫어. 우리가 함께한 세월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한때 나의 버팀목이었던 남자가 비굴하게 무릎 꿇고 비는 모습을 보니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정이라는 두 글자를 먼저 짓밟은 것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내 카드에 말없이 손댔을 때 우리의 정은 이미 끝났어. 김민준. 이제 나는 오직 이성과 법으로만 말할 거야. 저는 의자에 앉아 겁에 질려 웅크리고 있는 민준과 시댁 식구들을 차례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겠어요. 동의한다면 민사 재판에서 조용히 끝내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폭로하고 형사 처벌을 받게 할 거예요. 민주는 정신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봐. 뭐든지 들을게. 첫째, 지금 당장 합의 이혼 서류에 서명해. 재산은 법에 따라 분할하지만 당신이 훔쳐간 200만 원은 당신 개인 빚이라는 걸 인정해야 해. 둘째, 이 집은 내가 갖겠어. 당신이 그동안 냈던 돈은 돌려줄게. 물론 제주도에서 당신이 낭비한 600만 원과 내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제외하고 말이야. 당신과 당신 가족은 일주일 안에 이 집에서 나가. 셋째, 양가 친척들 앞에서 당신의 절도와 거짓말에 대해 우리 부모님과 나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 내 명예를 회복시켜. 다시는 누구도 나에 대해 험담하지 못하게. 세 가지 조건을 듣고 박 여사님이 반박하려 했지만 제 눈빛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제가 모든 것을 쥐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아들이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서연아, 너무 심하잖아.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강요하는 게 아니야. 당신이 선택하는 거지. 약간의 명예라도 지키며 떠나느냐, 아니면 모든 것을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느냐. 선택해. 민주는 집안을 둘러보고 울고 있는 늙은 어머니와 외면하는 누나를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어. 동의할게.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제가 준비한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의 글씨는 그의 인생처럼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서명이 된 서류를 들자 마음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습니다. 마침내 저는 이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의 족쇄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좋아. 짐 싸서 나갈 시간 일주일 줄게. 경찰 불러서 강제 집행하게 만들지 마. 저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는 박 여사님의 통곡 소리와 시댁 식구들의 다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음은 이제 더 이상 저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눈물로 얼룩졌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승리였습니다. 불행은 연달아 민준을 덮쳤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초췌한 얼굴로 회사에 출근하자 그의 책상 위에는 징계 결정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장이 민준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격리부장님이 제출한 증거 서류들을 책상 위로 던졌습니다. 김민준 씨, 정말 실망이 크네. 우리 회사는 정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네. 아내의 돈을 훔치고 가족을 속여 흥청망청 쓰는 사람은 관리자 자격이 없어. 회사의 재정을 믿고 맡길 수도 없고. 사장님, 제발 제 설명 좀 들어주세요. 그건 집안일입니다. 민준이 변명하려 애썼습니다. 집안일이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거야. 게다가 이 소문이 퍼져서 회사 이미지까지 실추시켰어.
나는 자네를 물류창고 직원으로 발령내고 월급을 40% 삭감하기로 결정했네. 동의하지 못하겠다면 당장 사표를 제출하게. 민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미래의 팀장에서 이제 그는 월급으로 생계 유지도 힘든 말단 직원이 되었고 평생 지워지지 않을 오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경멸의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예전에 그에게 아첨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분위기는 더욱 숨막혔습니다. 집을 잃고 친척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충격으로 박 여사님은 정말로 병이나 자리에 누웠습니다. 신우이는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 두려워 어머니 부양비를 내야 할까봐 핑계를 대고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좁고 축축한 단칸방을 구해 어머니와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박 여사님의 짝퉁 명품들을 판 돈은 생활비에 보태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궁핍한 생활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퇴근 후 곰팡이 핀 벽과 늙은 어머니의 신음소리를 마주할 때마다 민주는 제가 차려주던 따뜻하고 깨끗한 집과 맛있는 밥상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후회했습니다. 조강지처의 소중함을 몰랐던 것을, 헛된 체면이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술에 취하면 그는 종종 제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깨진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2년 후 저는 고급 오피스 빌딩에서 걸어 나오며 상쾌한 서울의 가을 공기를 마셨습니다. 이혼 후 저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해방된 능력 덕분에 저는 높은 연봉을 받는 프로젝트 매니저로 승진했습니다. 예전 집은 팔고 도심에 더 가깝고 안전한 고급 아파트를 새로 샀습니다. 시골의 부모님은 이제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십니다. 제가 선물한 최신형 드럼 세탁기는 여전히 조용히 돌아가며 추운 겨울 어머니의 수고를 덜어주고 있습니다. 시골집도 깨끗하고 멋지게 고쳐 부모님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한 남자와 저녁 약속이 있습니다. 그는 제 사업 파트너로 성숙하고 차분하며 여성을 매우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제 과거를 알고 있으며 저의 강인함을 더욱 소중하게 여겨줍니다. 우리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서로를 알아가는 중입니다. 길가의 허름한 식당을 지나다가 저는 우연히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낡고 색이 바랜 옷을 입고 식당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그는 값싼 백반을 허겁지겁 먹고 있었습니다.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민주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손에 든 젓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세련된 오피스룩을 입고 자신감 넘치게 빛나는 제 모습을 보다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부끄러움과 굴욕감에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다시는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가가 아는 척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모든 원한은 이미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제게 그는 이제 그저 모르는 사람, 저를 더 성장하게 만든 과거의 값비싼 교훈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화려한 불빛과 진정한 행복이 저를 기다리는 곳으로. 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하나의 진리를 남깁니다. 결혼 생활에서 존중과 진심은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헛된 체면 때문에 당신의 동반자를 짓밟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성들이여, 항상 독립적이고 주체적이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코 잘못된 것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강하게 맞서 싸우십시오. 그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당신에게 미소 지을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